로저스가 직접 우리에게 강의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저도 강의를 보고 많이 느낀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공감하셨으면 하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상담의 기초, 이제 상담의 정의와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1대1의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라포 형성을 한다는 거죠. 신뢰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보다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을 익히는 체계적인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상담을 대화하는 걸로만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은 우리가 의사를 만나가지고 감기 때문에 만나러 가면 어떤 걸 기대하는 거죠? 의사가 내 몸을 관찰하고 뭐 낫게 해주기를, 약을 3일치 지어져 가지고 주사 맞고 가세요 하면 우리가 약을 짓고 의사의 말대로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고 하는 전문적인 과정이죠. 만약에 치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상담자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담은 전문적인 과정입니다. 그냥 이야기만 듣고 공감하고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희는 상담에 대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를 돕는 과정으로 바람직한 변화를 돕는 과정이 때로는 갈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거나 때로는 인격의 성장을 조력하고 자아실현을 돕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상담은 이 모든 상황에 개입하여 도움을 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력하는 과정이다. 직접 상담자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촉진자,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즉 운디드 힐러. 나도 상처받았지만 나도 도와주겠다. 이런 것이 상담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원식 등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뿐 아니라 다른 문제가 제기될 때 이를 적극적으로 다루며 행복과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는 전문적인 봉사활동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장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의 과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상담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신가요? 상담자의 관계에서 촉진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담자로 하여금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한 조망과 해결 능력을 갖게 하여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을 느끼도록 인도하는 일련의 학습 과정, 이렇게 교재에서는 나타나 있습니다. 상담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의 주체는 상담자와 내담자입니다.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오는 사람이죠.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문적 기술을 적용하는 활동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는 상호 과정이다. 이 말 공감하십니까? 상담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가 아파요 그러면 약을 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배가 아픈지 본인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맞은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담자의 태도가 진솔성을 가졌느냐, 공감적으로 수용하고 있느냐, 또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상담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연구하는 학자이죠. 사실 상담을 오랫동안 저처럼 뭐 10몇 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상담자의 마인드, 즉 태도, 열정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상담자를 할지라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렵다는 거죠. 내담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도 봐도 학교 전교 1등은 어려움이 없을까요? 또 학교에서 제일 착한 학생은 어려움이 없을까요? 제일 공부를 잘하고 학생 회장은 어려움이 없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잠재적 내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저력을 필요로 해서 자발적으로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 참여하시게 되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감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정기적으로 스크리닝이라고 하죠. 이런 척도검사 등을 통해서 우울이나 불안이나 다른 문제를 드러나게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자발적이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상담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내담자의 확장을 이루도록 스스로 깨닫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입니다. 스스로 자기 문제에 대해서 탐색하고 통찰하여서 자기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을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은 내담자는 분명히 나름대로 목적이 있죠. 상담자가 생각하는 목적이 있고 내담자가 생각하는 목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합의를 해야 되죠. 내담자는 나는 지금 학교에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면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요. 말하고 있는데 상담자가 봤을 때는 집안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내담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의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죠. 제가 한 번은 병원에 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제 앞에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앞에 기다리면서 할머니가 어디 아프세요?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쑤시고 다 아프시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뭐 이번에 사고를 쳐서 어쩌고 어쩌고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진단을 하셨습니다. 간호사한테 말씀하셨는데 몸살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몸살이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아들이 사고 쳤고 몸살이죠. 이렇게 나름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내담자는 내가 어디가 불편합니다. 내가 어떻습니다. 상담을 받기를 원하죠. 상담자는 이럴 때 주요 역할인 치료적인, 예방적인, 교육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의사 역할을 하는 거죠. 내담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활동을 하는 거죠. 즉, 내담자의 상담을 통한 목적은 행복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조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그 문제를 깨닫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과정이 바로 상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상담의 목표는 첫째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건강의 증진입니다. 세 번째는 갖고 있는 문제 해결입니다. 네 번째는 개인의 효율성의 증진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사결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잠재능력 개발입니다. 일곱 번째는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입니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금전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도와주는 걸까요? 돈을 빌려주는 것이 도와주는 걸까요? 그러면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가 아니고 채무자와 채무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상담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이중 관계를 형성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족이면서 상담을 한다. 가족 관계이면서 상담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상담에서 피하라고 합니다. 다른 상담자에게 연결해야죠. 본인이 그 사람의 문제를 개입하려고 한 순간 내가 가족 일원이면서 상담자가 되고 이런 이중적 관계는 피해야 되는 것이 상담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상담과 인접한 개념의 비교입니다. 생활지도, 상담, 심리치료 어떻게 다른가? 생활지도는 사회에 적응하는 것, 상담은 자아의 발달, 심리치료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생활지도는 교육학, 상담은 인본주의, 인간과학, 심리치료는 정신의학. 사실 심리치료에서는 뇌과학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뇌과학으로 모든 걸 파악하고 우울증도 뇌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ADHD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지도는 소속 인원 전부, 상담은 찾아온 내담자, 그 다음에
소그룹, 심리치료는 개인 환자, 소집단, 생활지도의 목표는 바람직한 생활 방향 정리, 상담은 구체적인 호소 문제의 해결, 감정, 사고, 행동 방식의 변화, 심리치료는 정서적 문제의 해소, 정신질환 치료, 성격 구조의 심층적 변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상담과 인접한 개념의 비교입니다. 생활지도는 다루는 문제가 현실적 생활 환경, 상담은 장애적 긴장, 불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동 습관,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이런 것이 대부분이죠. 진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신경증, 성격장애, 좀 더 정신병리에 가까운 내용이겠죠. 다음 전문가는 생활지도는 학교 선생님들이 되겠죠. 상담은 상담 교사나 상담 전문가, 심리치료는 의사, 임상심리 전문가, 장소는 교육 장면 전체, 상담은 상담실, 출장한 장소. 병원에서 이 진단서를 끊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임상심리 전문가가 진단서를 끊어서 뭐 경찰이라든지 법원에 제출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네,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받았던 고통에 대해서 내가 불안감을 호소한다. 그러면 많이 요즘에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이죠. 생활지도, 상담 치료와의 관계. 생활지도는 정보 제공, 의사결정 조력이 주라고 한다면 상담은 심리적 갈등 행동과 행동 태도 변화가 주가 되고 심리치료는 장애 치료하는 게 주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담의 중간관계있죠. 학문적 기초가 다릅니다. 생활지도와 상담은. 둘째, 현실 적응의 목적을 둔 생활지도와 능력 함양의 목적을 둔 상담과는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 전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생활지도라고 한다면 인간의 내면에 초점 맞추는 것이 상담으로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다릅니다. 상담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상담 전문가가 하는 것이지만 생활지도는 담임이나 학생부장, 교사 이런 것으로 교육자가 생활지도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상담과 심리치료의 차이점 보겠습니다. 심리치료 이론은 인간의 심리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좀 병리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 이론은 심리 현상이 포함한 인간 존재의 모든 측면에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하라는 그 전문학에 속한다고 한다면 심리치료는 좀 더 그 임상심리처럼 병원 질환에 관련된 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담은 건강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흔하고 심리치료는 의학의 근거를 둔 접근으로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은 이론적으로 개인과 환경의 자원, 장점, 성장 가능성에 비중을 두지만 심리치료는 병리 이론, 그 다음에 뭐 약효, 약물 치료를 하면 약효 이런 거, 약물마다 부작용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심리치료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약물 치료를 권하거든요, 사실상. 상담과 심리치료입니다. 상담은 이런 문제들이 가정 내 문제, 진로 문제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심리치료는 자, 여기까지가 상담이라고 본다면 심리치료는 좀 파트가 많죠. 좀 더 불안, 우울, 강박, 거식증, 경계성 장애 이런 것은 조금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가 심리치료로 됩니다. 약물치료는 이제 입원해서 저울, 조현병, 사실 불안, 우울 여기까지도 약물치료가 다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그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적어져서 일반 의사들도 일단 약물을 치료해보자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건강의학과에 관련된 약물이 부작용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일단 약을 드셔보는 게 효과적이다. 자기한테 맞는 약이 있다. 그러면 약물 복용을 하는 것을 추천하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대면 상담, 1대1 얼굴 보고 하는 거죠. 직접 대면해서 상담하는 거죠. 상담할 때 마주 앉는 것보다는 약간 대각선으로 앉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이런 놀이와 음악, 인형을 가지고 하는 이런 매개를 하는 기법들이
대면 상담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신 상담, 전화나 SNS를 활용하는 거죠. 최근에는 사이버 상담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상담은 장점도 있지만 자기를 익명성을 보장한다든가 이럴 수가 있겠지만 실제 뭐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이러면 지원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고, 또 실제로 사이버 상담에는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안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사이버 상담은 좀 장기적으로 하지 않고는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 이런 것이 좀 불편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의 제약이나 신속성의 편리성, 이런 것은 사이버 상담의 특징이죠. 다음은 상담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개인 상담. 개인 상담이란 한 명의 상담자와 한 명의 내담자가 직접 대면해서 하는 것을 개인 상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단 상담. 집단 그룹으로 구성원을 구성해서 함께 치료적인 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 이걸 집단 상담이라고 합니다. 회복적 집단, 뭐 이런 것이죠. 가족 상담. 가족은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상담자가 가족 전체를 단위로 하여서 초점을 두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가족 상담, 이렇게 합니다. 가족 상담과 개인 상담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병리적인 초점이 서로 다르고 상담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다음 미술 치료입니다. 미술 치료는 미술이라는 매개를 활용해서 상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인데, 미술 치료는 사실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내면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자신의 문제를 감추면서 하는 사람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미술 치료는 지금 아주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음악 치료입니다. 음악 치료는 음악과 치료가 복합된 개념으로 넓게 정의하자면 내담자와 치료자의 관계 속에서 심리적 건강을 회복하도록 음악을 사용하는 방법을 음악 치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음악 치료는 음악 치료사라는 전문인이 정신적인 어려움 있는 사람에게 음악을 사용해서 변화시키는 것, 이걸 음악 치료라고 합니다.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유리하겠죠. 원예 치료. 지금 또 원예 치료도 많이 하는데, 원예 치료는 식물로서 식물을 활용한 활동을 함으로써 정서 순환을 돕는 활동, 이런 걸 원예 치료 해가지고 요즘 원예 치료도 많이 프로그램도 많고 활동도 많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원예 치료 학회가 있어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하는 원예 활동을 치료 과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테라피라는 개념이 요즘에는 흔해졌죠. 독서치료. 독서치료 책을 통해서 부정적인 문제를 치료하고 임상을 상담하는 분야입니다. 독서치료는 모임이 많습니다. 주부 독서치료 모임, 독서 모임, 이런 것이 독서치료죠. 상담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강의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용, 이해, 그리고 진실성, 이런 거죠. 공감적 수용. 상담자는 냉소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인 수용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거치게 대하거나 해도 그냥 일단은 수용한다는 게 무조건적인 수용입니다. 공감적 이해.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사람 입장을 100%는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담자가 내담자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느끼는 그대로 상황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공감적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성. 상담자가 느끼는 실제 그 느낌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솔직성.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본인은 기분 나쁜데 안 나쁜 척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진실되게 말하고 느끼는 것, 실제로 느끼는 것 사이에 평가를 해주는 거 진실성입니다. 상담자. 가끔은 상담자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씩 털어놓으면서 상대방과 공감을 이어가는 거죠. 이 진실성이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효과적인 경청 방법. 효과적인 경청 방법은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태도를 이야기 들으면서 핸드폰을 본다든가, 딴 데 쳐다본다든가, 하품한다든가, 아니면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든가. 일반적으로 경청할 때 남자 내담자인 경우에는
넥타이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 밑이죠. 약간 눈을 약간 내리까는 듯 목 밑에 부분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고, 여성 내담자인 경우에는 귀걸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자연스럽습니다. 약간 눈을 낮추면 오해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실 때 자연스럽게 보기 위해서는 귀걸이를 바라보면 이렇게 상대방이 부담 갖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경청 방법입니다. 충분히 상대방이 말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가능한 내담자의 말을 끊지 않고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사무 처리를 하지 않는다. 책상 물건들을 뭐 재정리하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 정신사납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군요. 네, 네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많이 된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네, 네, 끄떡끄떡 하죠. 너무 좀 자주 해서 문제인데, 상담 많이 하신 분들은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렇군요. 아, 막 자연스럽게 많이 합니다. 내담자를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시계 보는 것을 삼가한다. 이것도 중요하죠. 계속 시계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 내용에 관심이 없다는 표현이죠. 주제를 바꿈으로써 내담자의 문제나 호소를 기피하지 않는다. 내담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집중한다는 거죠. 즉각적인 충고를 피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언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하세요. 처음 만났는데 뭐 조언을 한다든가.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조언은 정말 친할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조언입니다. 조언은 가능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도록 독려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밀 보장. 내담자가 이게 비밀 되나요? 이렇게 했을 때 상담 중에 하는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 보장이 중요하죠. 이제 그 대신에 비밀 보장이 안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게 비밀 보장 안 됩니까? 뭐 자살, 뭐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게 감지되면 만약에 미성년자라고 하면 보호자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상담 원칙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동 학대에 해당되는 내용이면 경찰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상담 전에 이런 내용은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 미리 공지하고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상담의 그 개념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밀을 지켜줘야 합니다. 내담자가 원하지 않는 이상 비밀을 보장되지 않으면 상담은 이미 신뢰관계가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상담이든 전문 상담이든 상담자의 비밀 보장은 상담 관계를 유지하는데 생명선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정말 생명선과 같습니다. 내담자의 비밀을 반드시 지키고 상담 과정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상담자의 태도와 또 상담자의 그 유형과 상담의 유형, 미술치료, 뭐 가족상담, 집단상담, 독서치료, 원예치료, 개인상담, 그 다음에 통신상담, 대면상담 이런 것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 상담과 심리치료, 그 다음에 생활주도 이런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상담에 대한 뭐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보다 보면 상담이 우리 사회복지, 가족복지,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평생교육과 얼마나 가까운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되는 상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시간에는 좀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또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오프라인 토요일 날 참석하셔서 도움되는 정보, 그 다음에 또 매우 현실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제가 오프라인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응원해 주셔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10월 25일이 되겠죠. 25일 날 제가 장개 쓰기 대회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개 쓰기 대회 시상식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제가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돼서 다음 주에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